발매됐습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전술의 대식가입니다. 이강인 선수의 파리 생제르맹 이적이 정말 화두가 되고 있는데요. 또 이제 PSG에 합류한 이후부터 계속해서 PSG 캠퍼스에서 훈련을 진행하면서 또 월드 클래스 선수들, 뭐 네이마르나 베라티와 같이 굉장히 또 내로라 하는 선수들과 함께 훈련하는 이강인 선수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가슴이 웅장해지는 그런 일주일이 아닌가 싶었는데요. 이강인 선수가 이제 본격적으로 PSG 훈련에 합류하면서 엔리케 감독, 이제 새로 부임한 PSG의 엔리케 감독의 축구에 어떻게 맞아떨어지러 갈지, 그리고 남은 시즌, 그리고 앞으로의 시즌에서 이강인 선수가 PSG에서 과연 어떤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지 간단하게 또 예측을 해보는 컨텐츠를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PSG에서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맡을지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엔리케 감독이 어떤 축구를 구사하는지, 이 부분을 먼저 알아야 될 텐데요.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엔리케 감독은 기본적으로 바르셀로나 그리고 스페인 대표팀에서 정말 잔뼈가 굵은 감독이죠. 그 중에서도 2014-15 시즌 챔피언스리그 우승과 함께 굉장히 또 업적을 달성했던 엔리케 감독인데, 기본적으로 스페인 태생의 감독답게 점유율 그리고 공간을 활용한 이 패스 플레이를 즐겨 사용하는 감독입니다. 실제로 바르셀로나에서도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 패스 축구, 얼마나 경기 자체를 점유하느냐 그리고 지배하느냐를 굉장히 좀 중점적으로 다뤘던 감독인데, 스페인 대표팀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가장 최근까지는 지난 2022 카타르 월드컵 때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었던 엔리케 감독인데, 스페인 대표팀을 이끌고 나서 월드컵이 끝나고 잠깐 휴식기를 가졌다가 약 한 반년 만에 다시 PSG 지휘봉을 잡으면서 감독직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아무튼 기본적으로 점유율 그리고 지배하는 축구를 굉장히 지향하는 엔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압도적인 전력을 구축하고 있는 PSG와는 굉장히 잘 맞아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또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은 점유율뿐 아니라 좌우 간격을 굉장히 좀 중시를 하는 감독입니다. 사실 현대 축구에서 공격 지향하는 감독들이 이 수비의 좌우 간격을 얼마나 벌려주느냐, 이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고 있는데, 기본적으로 과르디올라 감독이나 클롭 감독과 같이, 그리고 투엘 감독, 굉장히 또 전술에서의 최첨단을 달리는 감독들이 이 부분을 가장 강조를 해요. 상대 수비의 백포 혹은 백쓰리의 센터백과 풀백 사이를 얼마나 벌려주느냐, 그리고 그 사이, 즉 합스페이스 공간을 얼마나 좀 파괴를 하느냐, 그 부분을 굉장히 좀 신경을 쓰는데, 엔리케 감독은 이미 바르셀로나를 이끌었던 2014-15 시즌에도 이 좌우 간격을 벌리는데 굉장히 집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바르셀로나가 당시에 4-3-3 전형을 썼는데, 왼쪽 풀백인 알바, 오른쪽 풀백인 알베스, 정말 월드 클래스 풀백들이었죠. 이 선수들이 굉장히 높게 전진을 하면서 4-3-3의 윙어들 뿐 아니라 4의 풀백들까지 전진을 하면서 상대의 수비 간격을 굉장히 벌려줬거든요. 그리고 그 사이 간격을 미드필더들인 이니에스타나 라키티치와 같이 굉장히 전진성이 좋은 선수들이 공략을 하는 그런 장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따라서 엔리케 감독은 정리하자면 점유율뿐 아니라 상대 수비의 좌우 간격을 벌리는데 굉장히 좀 능통한 감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바로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좀 분석을 해볼 때 이강인 선수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좀 예측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크게 두 가지 포지션에서 뛸 거라고 예측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는 바로 공격형 미드필더인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우측 윙어인데요. 차례차례 이제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에서는 윙어, 그 중에서도 왼쪽 윙어로 굉장히 많이 활용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마요르카라는 팀의 특성상 기본적으로 선수비 후 역습을 때리는 팀이기 때문에 5-4-1, 기본적으로 3백 혹은 5백을 기본적으로 사용했던 팀이란 말이죠. 따라서 최전방으로 무리키나 이강인 선수에게 빠르게 볼을 전달하고 최대한 적은 기회에서 확실한 공격 루트를 창출하는 그런 거에 집중을 했던 팀입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는 오른쪽 윙어가 아니라 왼쪽 윙어로 주로 기용이 됐거든요. 따라서 역습할 때 왼쪽에서 직접 이강인 선수가 볼을 달고 운반을 한 다음에 무리키를 보면서 롱패스 혹은 크로스 패턴, 이 패턴이 굉장히 좀 잘 먹혀 들어갔던 마요르카였어요.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마요르카에서는 이 역습에 굉장히 좀 특화된 그런 전술이었기 때문에 왼쪽 윙어로 주로 기용이 됐다면 PSG에서는 조금 더 이강인 선수가 중앙에서 볼을 많이 만질 수 있도록 에리케 감독이 그렇게 배려를 할 것이라고 예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점유 그리고 상대 수비 간격을 넓히는 데 집중을 하는 에리케 감독이기 때문에 4-3-3 포메이션의 중앙 미드필더, 그 중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로 이강인 선수가 활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4-1-2-3 형태를 즐겨 사용하는 엔리케 감독인데 뭐 바르셀로나 시절에도 4-1-2-3의 1은 부스케츠, 굉장히 좀 홀딩 역할을 잘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수비 커버를 해줄 수 있는 선수를 한 명 두고, 그리고 그 앞에 공격형 미드필더 2명 혹은 중앙 미드필더 1명과 공격형 미드필더 1명 이렇게 두는 엔리케 감독이었거든요. 바르셀로나 시절에는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라키티치, 그리고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이니에스타를 이렇게 뒀단 말이죠. 따라서 엔리케 감독이 PSG에서도 이 전형을 계속 사용한다면 중앙 미드필더 역할로 우가르테,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로 베라티,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이강인 선수를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뭐 수비적인 역할을 많이 부여할 때보다는 공격에서 굉장히 많이 볼을 만졌을 때 위협적인 장면을 많이 만들 수 있는 선수이기 때문에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인 4-1-2-3의 2 그 부분에 위치를 할 것이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의 가장 큰 강점인 이 온더블 능력, 그리고 탈압박, 그리고 빠르게 좌우를 전환할 수 있는 그 킥 능력까지 극대화시키기 위해서는 이강인 선수가 이 4-1-2-3의 공격형 미드필더 이 자리에 기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엔리케 감독은 계속해서 제가 말씀드리다시피 두 가지라고 했잖아요. 점유율과 좌우 간격 벌리는 것. 이 두 가지를 모두 효과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하기 위해서는 바로 그 위치,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활용될 때 가장 가치가 높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그 중에서도 공격형 미드필더 역할로 이강인 선수가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또 하나의 이유가 있어요. 기본적으로 온더블 능력이 굉장히 좀 출중한 이강인 선수임과 동시에 이 측면과의 연계도 굉장히 잘하는 선수란 말이죠.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이 바르셀로나 시절에 엔리케 감독이 이니에스타를 활용했던 그런 방식을 보게 된다면 이니에스타가 4-1-2-3의 2에 위치했단 말이죠. 그 중에서도 이니에스타는 중앙뿐 아니라 이 측면에도 굉장히 많은 연계를 해줬던 선수였어요. 그러니까 중앙에 국한된 게 아니라 측면까지도 이렇게 커버를 해주면서 위치적으로도 왼쪽 윙어 혹은 오른쪽 윙어와도 스위칭 플레이를 계속했단 말이죠. 기본적으로 이니에스타가 측면 플레이, 측면 플레이메이킹에도 능한 선수였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였는데 이강인 선수도 이 역할을 부여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중앙 미드필더 성향을 지닌 이강인 선수이지만 마요르카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팀에서도 보여줬듯이 측면 플레이도 굉장히 능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니에스타가 엔리케 감독 아래에서 했던 것처럼 중앙과 측면을 계속 오가면서 플레이메이킹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이강인 선수에게 기대를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중앙 미드필더 역할뿐 아니라 이강인 선수는 애초에 윙어 역할도 수행할 수가 있는 선수죠. 기본적으로 대한민국 대표팀, 지금 뭐 클린스만 호에서도 그렇고 마요르카에서도 그랬고 윙어에도 굉장히 좀 특화가 돼 있는 선수인데 클린스만 호에서는 이강인 선수가 우측 윙어로 기본 출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계속해서 왼쪽과 스위칭 플레이를 하는 거였어요. 근데 기본적으로 PSG에서 만약에 이강인 선수가 우측 윙어로 뛰게 된다면 왼쪽 윙어와 스위칭할 플레이는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왼쪽에는 네이마르가 있기 때문에 네이마르는 기본적으로 오른쪽보다는 왼쪽에서 오른발잡이기 때문에 또 안으로 들어오면서 자유롭게 플레이하는 것을 또 즐기는 선수고 엔리케 감독은 아마 그렇게 네이마르의 동선을 짜줄 겁니다. 왜냐면 네이마르를 월드클래스로 만들었던 엔리케 감독이었어요. 2014-15 시즌에 챔피언스리그 우승을 할 때도 네이마르를 정말 뭐 한 단계 올렸던 엔리케 감독이었기 때문에 네이마르를 어떻게 쓸 줄 아는 감독이거든요. 따라서 엔리케 감독 아래서 네이마르의 입지는 정말 공고할 것으로 보이고 따라서 왼쪽 윙어는 네이마르의 것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윙어로 기용될 때는 왼쪽보다는 오른쪽에 위치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뭐 그 이유는 간단하죠. 또 왼발잡이이기 때문에 이강인 선수도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패스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강인 선수 본인에게도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편할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왼발잡이이기도 하고 왼발잡이가 오른쪽에서 안으로 들어올 때 조금 더 선택지가 많아지는 거는 당연한 얘기잖아요. 따라서 이강인 선수가 중미뿐 아니라 오른쪽 윙어로도 기용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강인 선수가 가장 유력하게 기용될 수 있는 두 포지션,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 혹은 오른쪽 윙어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변수가 있어요. 네, 이강인 선수가 어쨌든 뭐 두 포지션에서 가장 유력하게 뛸 가능성이 높은데 이강인 선수의 이 지금 PSG는 아직까지 완벽하게 스쿼드가 구축된 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어쨌든 지금 팀을 아예 세 판을 짜고 있는 팀이란 말이죠. 따라서 이번 시즌에 뭐 임바페의 거취도 지금 불분명한 상태고 또 따라서 스트라이커 영입도 지금 불가피한 상황이기도 해요. 그래서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뭐 해리 케인, 뭐 주앙 펠릭스 뭐 이런 선수들도 굉장히 많이 연결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력하게 연결되고 있는 선수가 바로 두산 블라우비치입니다. 유벤투스의 스트라이커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190cm에 육박한 고공 플레이에 능한 선수인데 제공권이 좋지만 발밑이 굉장히 좋은 선수예요. 그리고 침투에도 능하고요. 따라서 이 PSG에는 없는 이 제공권과 발밑이 둘 다 되는 선수이기 때문에 PSG 입장에서는 지금 블라우비치 영입을 굉장히 좀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다고 해요. 따라서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강인 선수의 역할이 블라우비치가 영입될 경우에 조금 더 다양해질 수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강인 선수는 기본적으로 중앙 미드필더와 오른쪽 윙어로 출전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만약에 블라우비치가 영입이 된다면 왼쪽으로도 이강인 선수가 기용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면은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는 지난 시즌 마요르카에서 보였듯이 왼쪽에서 정확한 크로스를 굉장히 잘 올리는 선수잖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마요르카에는 무리키라는 고공 플레이가 가능한 선수가 있었고 이강인 선수가 빠르게 왼쪽에서 볼을 탈취한 다음에 크로스를 올리는 패턴 뭐 카타르 월드컵 때도 조규성 선수에게도 올렸던 그런 크로스 패턴을 굉장히 잘하는 선수인데 만약에 블라우비치가 영입이 된다면 그런 중앙에서 타겟맨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선수가 온다면 이강인 선수가 왼쪽에서 그대로 크로스를 올리기 편한 위치에서 뛰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크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네이마르는 아마도 중앙 쪽이나 조금 프리롤 역할을 부여받을 수가 있겠고 아무래도 네이마르는 뭐 PSG에서도 그랬고 브라질 대표팀에서도 그랬고 중앙에서 플레이메이킹, 프리롤 역할을 부여받을 때가 굉장히 많았어요. 따라서 아무리 엔리케 감독이 네이마르를 왼쪽에서 월클로 만들었다고 해도 블라우비치가 영입이 된다면 왼쪽에 이강인 그리고 중앙 세컨드 스트라이커의 네이마르 이렇게 기용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얘기를 조금 정리를 하자면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될 가장 가능성이 높은 포지션 두 가지 중앙 미드필더 그리고 오른쪽 윙어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한 가지 변수가 있다면 블라우비치가 영입됐을 때 이강인 선수는 왼쪽으로도 기용이 될 수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쨌든 이강인 선수가 기본적으로 공격적인 역할을 굉장히 더 많이 부여받을 텐데 어떻게 보면은 이강인 선수의 이 과제라고 생각이 드는 게 바로 이 박스 타격 능력을 조금 더 강화할 필요가 있지 않나 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가 뛰게 될 PSG라는 팀은 마요르카와는 완전히 다른 팀이거든요. 내려앉아서 한 방을 노리는 팀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대를 누르면서 미드필더들도 직접 박스 안쪽으로 침투해서 득점을 노리는 장면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리고 또한 베라티가 기본적으로 수비형 미드필더 역할을 보게 된다면 양쪽 풀백이 기본적으로 올라가고 두 명의 센터백만 남게 되고 베라티가 내려와서 3-2 빌드업 체계를 만든단 말이죠. 그 말인즉슨 기본적으로 3-2 빌드업을 하는 팀들의 특징이라면 공격 숫자를 대거 늘리는 그런 방식입니다. 따라서 3-2 빌드업을 하게 될 때 이강인 선수까지 직접 페널티 박스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을 텐데 이때 이강인 선수의 이 득점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뭐 물론 기본적으로 이강인 선수 득점 능력이 굉장히 좋은 선수고 박스 외곽에서의 이 킥 능력 정말 또 좋은 선수인데 PSG처럼 조금 더 미드필더들의 박스 침투가 많은 팀에서는 이강인 선수의 득점 능력이 더 향상될 필요가 있다. 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 6월 평가전이었죠. 국내에서 열렸던 엘살바도르전에서 이강인 선수가
직접 슈팅을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어요. 뭐 박스 안에서도 그렇고 박스 밖에서도 그렇고 정말 뭐 중거리 슈팅도 과감하게 때리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약간은 0점이 아직까지 맞지 않는 장면들이 있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어쨌든 이 이강인 선수가 지금 뭐 1, 2년 사이에 정말 피지컬이 올라와 있잖아요. 따라서 피지컬이 급격하게 이렇게 향상이 되는 경우에는 종종 이 슈팅에 대한 0점이 잘 맞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기존에 했던 슈팅의 임팩트나 혹은 뭐 슈팅에 대한 강도가 있었을 텐데 생각보다 더 세게 나가는 거죠. 예, 따라서 이런 이 피지컬의 향상과 이 슈팅 감각에 대한 그런 0점이 조금 더 맞아 떨어진다면 정말 이강인 선수가 월드 클래스로 성장하는 그런 발판을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쪼록 뭐 이강인 선수 PSG에서의 정말 활약 기대가 되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PSG에서 활약하는 이강인 선수의 경기들 그리고 경기 때마다 나오는 그런 분석 콘텐츠들 계속해서 팔로우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